네, 반갑습니다. 아마 오늘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과정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2차 세계대전의 주요 배경이라고 본다면, 이 엄청난 세계적인 경제 불황을 겪었던 대공황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공황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당시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엄청난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좀 경제적으로 자만했던 것 같아요. 과잉 생산을 하게 됐고 빈부격차로 이미 소비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이 너무나도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재고가 쌓여만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뉴욕 증권 시장이 주가가 완전히 폭락하게 되는 사태가 일어나게 됐고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거죠. 세일 기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주가가 폭락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은행과 기업이 줄파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됐고 당시 농산물 가격도 막 폭락하고 이러면서 농민도 몰락하고 이렇게 되니까 전 세계로 이제 이게 확산이 되면서 이제 미국발 이 경제 공황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게 됐고 그래서 세계 경제가 다 파탄나게 된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대공황이었는데 어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각 나라별로 어떻게 대공황을 극복하려 했는가가 이제 쟁점이 되는 부분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자국 내에서 좀 건강하게 나름대로 건강하게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뉴딜이라고 했죠. 뉴딜 정책이라고 해서 당시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었는데 이제 뉴딜은 쉽게 생각하면 미국은 엄청난 이제 시장 경제에 맡기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죠. 애덤 스미스의. 그래서 시장에 딱 맡겨두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정말 신봉하는 나라인데 그렇게 놔뒀더니 빈부격차가 너무 많이 심해졌고 대공황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시장에만 그냥 맡겨두면 안 된다. 그래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걸 이제 제시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케인즈라고 한 사람인데 그래서 수정 자본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개입을 어느 정도 해서 경제를 다시 부흥시키자 이런 거였고 그 방법으로 택했던 것이 바로 대규모 이제 토목공사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건설, 부흥을 통해서 뭐 댐을 건설한다든지 도로를 짓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실업자들을 고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일을 하는 대가로 이제 임금을 지불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하게 되면서 다시 이제 경제가 돌아가고 공장에선 다시 생산이 시작되고 그렇게 경제를 살리는 이렇게 했던 게 이제 뉴딜 정책입니다. 간단하게 엄청 얘기한 거고요. 자, 근데 우리 식민지 하면 딱 유럽의 깡패 국가 있죠. 영국과 프랑스 떠올릴 수 있겠는데 이 두 나라 같은 경우는 블록 경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걸 좀 극복을 하려고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블록이라고 하는 건 이게 하나의 묶어버린다는 뜻이거든요. 하나의 바운더리 안에 넣는다 이런 뜻인데 본국이랑 식민지를 하나의 시장으로 묶는 배타적 경제 체제를 택한 겁니다. 그래서 보호무역을 택하면서 되게 좀 폐쇄적인 이런 경제 체제를 만든 것인데 정말 간단하게 딱 얘기를 하면 본국의 여러 가지 과잉 생산된 이런 물건들을 식민지에 떠넘기는 형태예요. 그래서 식민지의 자신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떠넘기고 착취하는 형태로 본국을 살리고자 했던 게 바로 이 블록 경제의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나마 요거는 경제적으로 양아치 짓을 한 거지만 정말 문제인 나라들은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파시즘이라고 하죠. 파시즘. 이탈리아어로 파쇼라고 하는 게 묶음이란 뜻이에요. 묶음, 전체 이런 뜻이고
그런 걸 추구하는 주의니까 파시즘인데요. 전체를 위해, 그러니까 국가나 민족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나 뭐 인권 이런 것들을 굉장히 탄압하는 강력한 독재 체제, 그리고 군비 증강이랑 대침략 정책을 추구하는 주의가 전체주의라고 보면 됩니다. 대표적인 전체주의 국가가 바로 이탈리아. 당시 이제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당이라고 보면 되고, 다음 독일 같은 경우는 히틀러의 나치당, 그리고 일본은 군국주의 체제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는 형태였는데, 단순하게 그냥 전체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해라 이런 체제가 아니고 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을 해서 본국의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한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개인의 뭐 자유, 이런 인권을 굉장히 탄압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아주 독재적인 체제였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아주 유명한 게 바로 히틀러잖아요. 이 나치즘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극단적이고 좀 광적이고 독재 체제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뭐 인종에 대한 차별주의 이런 것들, 그리고 게르만족 이런 우월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났던 게 이 히틀러의 나치당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이 세 나라가 결국 추축국이란 걸 형성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얘들은 사실 전쟁을 계속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점점 대륙을 진출하고자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래서 37년에는 아예 중국이랑 전쟁을 하는 중일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북아프리카 쪽으로 침략을 하죠. 에티오피아. 하지만 졌습니다. 다음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추축 동맹을 맺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를린, 로마, 도쿄, 자기들 이제 수도죠. 이걸 세계의 중심축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추축.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야라는 추축 동맹을 결성을 했고요. 요를 바탕으로 세계 대전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세계대전이 발생하게 되는데 전쟁의 시작은 우리 헷갈리지 않아도 됩니다. 1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고 2차 세계대전도 다 독일이 먼저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보면 돼요. 자, 독일이 오스트리아랑 체코슬로바키아를 합병을 하면서 기습적으로 역시나 폴란드를 침공을 하게 됩니다. 자, 독일이 전쟁을 하기 전에 사실 두려워했던 나라가 어딜까요? 1차 세계대전 때도 그랬지만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소련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소련하고는 이제 미리 전쟁 전에 독서 불가침 조약이라고 해서 서로 이제 침공하지 않겠다라는 조약을 맺어놓고 기습적으로 폴란드를 선전포고 없이 치게 됩니다. 독일 바로 옆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작은 나라다 보니까 독일한테 늘 좀 얻어터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영국, 프랑스가 대독 선전포고를 하게 됐고, 독일은 빠르게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북유럽과 프랑스를 점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1차 대전 때는 프랑스가 잘 버텨줬는데, 그것 때문인지 더 빠르게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제 영국이 대독 경제 봉쇄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탈리아도 참전을 하게 됩니다. 독일 도와주려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독일이 이탈리아랑 같이 북아프리카를 막 침략하고, 에티오피아 침략 못했잖아요, 이탈리아. 이거 사실 도와준 거거든요. 그래서 도와주러 가서 좀 쳤고요. 그 다음에 독일이 마지막으로 이제 소련을 딱 먹어야겠다라고 해서 쳐들어갔는데, 늘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쭉 봐왔습니다. 소련은 늘 침략을 다 막아내죠, 결국에는. 그래서 스탈린그라드에서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이제 연합군이 전쟁을 주도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점점점 좀 독일, 이탈리아는 전세가 좀 불리하게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런 와중에 일본은 또 자기 나름의 전쟁을 아주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자, 일본이 인도차이나 반도를 점령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유럽 애들이 요 식민지를 이제 신경을 못 쓰고 있으니까 요 지역을 자기들이 야금야금 먹어버렸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과 영국이 일본을 이제 경제 봉쇄를 하게 되면서 뭐 석유 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안 되겠다, 요 미국 좀 쳐야겠다 해가지고 갑자기 하와이에 진주만 이런 곳을 기습하게 됩니다. 자, 이게 사실은 정말 건들지 말아야 될 애를 건드린 그런 모습이죠. 결국은 이제 미국이랑 일본이 전쟁을 하게 됐고,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이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걸 이제 태평양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런 와중에 유럽에서는 이제 연합군이 북아프리카에서 결국 독일군을 격파했고요. 점점점 치고 들어가면서 이제 연합군이 이탈리아도 상륙을 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43년에 제일 먼저 항복을 했고요. 그리고 프랑스 쪽에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작전 아이젠하워가 성공을 시키죠. 그래서 44년에 프랑스는 결국 해방이 됐고요. 마지막 이제 독일 본토를 결국 치게 되는데, 뭐 지도상 이렇게 본다면 왼편에 이제 프랑스를 해방시키고 점점점 연합군이 쳐들어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오른편에서는 이제 저기 동쪽에 있던 소련군이 점점점 베를린으로 진격해오는, 그래서 양쪽에서 이제 샌드위치로 공격을 당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독일이 결국 버텨내질 못하고 히틀러는 지하 벙커에서 빵 하면서 스스로 자결하게 되면서 생을 마감하죠. 그래서 독일이 45년 5월에 결국 항복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남은 건 일본인데요. 일본은 생각보다 미국 생각보다 훨씬 끈질겼대요. 그래서 미국이 안 되겠다, 그래서 일본 본토를 좀 공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소련도 같이 이제 선전포고를 하면서 일본 전쟁에 참가하도록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일본이 계속 버티려고 하자 미국이 뭐 잘됐다 생각한 건지 아니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류 최초로 원자폭탄을 실제로 전쟁에 쓰게 되죠. 그래서 원자폭탄이 빵빵 두 방 터졌고요. 그래서 히로시마랑 나가사키에 터지게 되죠. 그래서 이거 맞고 나서 미국도 놀라고 일본도 더 놀라고, 그래서 일본은 무조건적으로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5년 8월에 결국 항복을 하게 됐고, 이에 따라 우리도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좀 안타까운 사실은 사실 우리가 일본이 원자폭탄 맞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통쾌해하는 사람들도 좀 있거든요. 저도 옛날엔 그냥 못 모르고 일본 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전쟁이란 건 일반 민간인이 피해를 입으면 굉장히 좀 안타까운 얘기인 거죠. 뭐 나라 군대 군인도 죽어서는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군인은 그나마 무장하고 뭐 준비라도 할 수 있는 거지만, 민간인은 그냥 희생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안타까운 것이고, 특히나 우리한테도 되게 뼈아픈 것이, 당시 이 원자폭탄을 맞았을 때 강제징용으로 끌려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조선인들이. 그래서 우리도 같은 피해를 많이 입은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더 짜증나는 얘기는, 일본은 분명히 전범 국가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킨 범죄 국가인데, 원자폭탄을 맞은 유일한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이 핵폭탄에 대해서 자기들이 피해 국가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코스프레를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자기가 가해자가 아니고 우린 오히려 피해자다라고 약간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그런 것들은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본이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원자폭탄을 맞게 되면서 이 핵이라는 게 정말
다시는 써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걸 깨우쳐 주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후로 핵을 쓰지 말자라고 합의를 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역시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전후처리를 어떻게 할까 회담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이집트 카이로랑 그리고 독일의 포츠담에서 이제 회담이 열렸는데 뭐 전쟁 중에 이미 열렸었고요. 그래서 전후 처리 문제를 좀 논의하고 있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연합국이 독일 분할 점령을 하게 되면서 독일을 분단하게 됐고요. 요거는 얄타 회담에 대해서 1945년에 얄타 회담이란 게 열렸고 그에 따라 이제 미소 간의 비밀 회담이었거든요. 이거에 따라 이제 독일을 좀 분단시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서독 동독으로 나뉘게 되죠. 지금은 뭐 결국 통일을 했지만 그게 독일 통일이 거의 1990년대쯤 와서니까 정말 생각보다 훨씬 신생 국가라고도 볼 수 있죠. 그 다음 그 다음 1951년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그러니까 미국이죠. 여기서 강화 조약이 열렸고요. 이제 일본 전쟁 이후에 요거에 관한 조약을 맺은 것이십니다. 그래서 일본의 모든 식민지를 상실하도록 약속을 했고, 뭐 일본의 주권을 회복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 전까지는 이제 미 군정이 지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과 연합군 간의 이제 2차 대전 종결 조약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이제 2차 세계 대전의 전후 처리 회담 종결시킨 건 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또 마찬가지로 국제적으로 우리가 기구를 하나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국제 연합, 지금의 이제 UN이 탄생을 하게 된 거고요. 역시나 목표는 같아요. 세계 평화라는 걸 좀 볼 수 있는데, 국제 연맹 때 이제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도 당연히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군사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안전보장이사회라는 거랑 전문기구 이런 것들을 좀 설치하게 되면서 국제적인 분쟁에 대해서 좀 전문적으로 다루는 이제 회의기구를 만들기도 했고요. 다음 국제 분쟁에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유엔군 PKO라고도 하거든요. 이 유엔군을 창설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유엔군이 파병이 된 게 바로 우리 한국 전쟁이죠. 그 다음, 전쟁 이후에 나타난, 우리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타난 체제는 베르사유 체제였잖아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타난 이 체제는 냉전 체제라고 하는데, 콜드워라고 하죠.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과, 그리고 소련 중심의 사회주의 진영에, 실제로 전쟁을 하진 않지만, 언제든, 서로 이제 경쟁을 하는 그런 시기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 냉전이라고 하는 게 우리 그 옛날에 춘추전국 시대 할 때도 봤지만 서로 이제 경쟁을 하던 시기에는 여러 가지로 좀 발전을 하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많은 것들이 좀 개발되고 발전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자, 냉전 체제 좀 보면 자본주의 진영에서 경제협력기구가 경제협력을 하는 제도가 마셜 플랜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경제 부흥 정책 이었는데 어떤 거였냐면 이제 미국이 서유럽 한 16개 나라랑 그리고 일본 포함해서 한 17개국이죠. 요 나라의 이제 대외 원조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제 원조를 해주는 그런 계획이었다. 당시 이제 미국 국무장관 이름이 마셜이었습니다. 마셜.
조지 마셜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마셜 플랜, 마셜의 계획이다 이런 뜻이고요.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이제 코민포럼이라고 하는 국제공산기구가 만들어졌고, 그 아래 이제 산하기구로 코메콘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산권의 상호 경제 원조를 해주는, 마찬가지로 이제 공산권의 이제 원조를 해주는 경제 정책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 있는 코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공산주의 얘기할 때 코미니스트라고 하거든요. 코민 할 때 이제 COMIN이라고 치거든요. 코민. 여기서 이제 뭔가 공민 이런 뜻이고요. 공산주의 보통 얘기할 때 이제 커뮤니스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음 군사 동맹은 나토 라고 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만들어졌고요. 요게 한참 우리 뭐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랑 전쟁할 때 굉장히 떠들썩했어요. 이 나토에 관해서 막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뉴스에 그렇게 관심이 없으니 아마 잘 못 들어봤을 겁니다. 어쨌든 요 서유럽과 미국이 이제 군사 동맹을 맺은 게 북대서양 조약기구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사실은 소련을 좀 견제하기 위한 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나토에 관해서 러시아가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그리고 WTO라고 해서 사회주의 진영에선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제 월드 트레이드 오거나이제이션 그 WTO가 아닙니다. 자, 그게 아니고 요때 이제 W는 그 독일어 발음에서 이제 W가 B 발음이 나요. B 발음. 그래서 우리 볼프강 모차르트 할 때도 W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원래 읽으면 울프강 모차르트예요. 근데 얘들 발음으로는, 독일어 발음으로는 W가 이제 B 발음 납니다. 그래서 바르샤바. 그래서 앞에 있는 W는 바르샤바. 영어로는 워쇼예요. 워쇼. 근데 이제 바르샤바 트리티. 이제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폴란드의 도시죠. 바르샤바. 그래서 요게 중심으로 해서 나타난 조약기구. 소련이랑 동유럽 한 7개국 정도 만든 군사동맹입니다. 자, 그 다음 아시아 쪽에서도 한번 보면, 중국은 이제 국민당과의 내전에서 결국 공산당이 승리를 하면서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되었죠. 지금의 중국이 수립이 요때 만들어진 겁니다. 요때 이제 승리로 이끈 사람이 바로 마오쩌둥이라고 하는 모택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요때 완전히 토지랑 산업 국유화하고 뭐 소련과 상호 원조 조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완전히 공산주의 국가로 가게 됩니다. 자, 그다음 한국 같은 경우는 결국 우리 1950년 6.25를 겪게 되죠. 자, 새벽 4시에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시작이 됐고요. 사실은 이제 미국이 아니고 이제 북한은 미리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고, 우리는 기습적으로 좀 습격을 당한 모습이라서 처음에 좀 우리가 많이 밀렸지만, 결국은 유엔군도 파병해 오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의 38도선을 경계로 이제 휴전을 하고 있는 중이죠. 옛날에는 6.25 전쟁이라고 많이 했는데, 요즘 한국 전쟁, 아니면 더 크게 보는 사람은 동아시아 국제 전쟁이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일어났을까 했을 때 주요 배경으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애치슨 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애치슨. 당시 이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애치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미국의 이제 방위선을 선언을 했는데, 원래는 이제 한반도 전체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애치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방위선을 설명하면서 한반도를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본만 포함시키는 이런 모습, 그게 이제 애치슨 라인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보고 북한이 이러면 우리가 쳐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기습적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전쟁을 하게 된 건데,
막아냈죠. 그다음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과 안보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자, 미군이 일본에 계속 주둔하게 되었고요. 사실은 일본 본국에 엄청나게 많이 있던 미군을 협상을 맺으면서 일본이 오키나와에 많이 떠넘겨 버립니다. 그래서 오키나와 같은 경우가 그런 미군 부대, 미군 기지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한 영토의 20% 정도를 이제 미군 기지가 차지하고 있어서 그에 대해서도 불만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네,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 자위대라는 걸 창설하게 되는데, 사실 요거는 스스로 뭐 보호하는, 수비하는 부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전범국가라서 군대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아니고 그냥 경비대 같은 걸 만들었다라고 보면 되는데 말만 그냥 군대가 아닌 거지 실제로 뭐 항공모함도 갖고 있고요. 군사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다만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방어는 할 수 있지만 침략 전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아주 많은 우익 정권들이 헌법을 바꿔서 이 자위대를 군대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많이 하고 있었죠. 아직까지 된 건 아니지만 관심을 두지 않으면 이 전범국가였던 일본이 다시금 침략 전쟁에 나아가기 위한 발톱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미일 동맹, 한미일 동맹이라고 해서 미국이 이 사회주의 팽창을 막으려는 미국의 이제 태평양의 전진 기지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일본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곳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아시아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독립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도는 결국 영국으로부터 47년에 독립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영국이 뿌려놓은 씨앗이 있죠. 벵골 분할령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결국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대립이 굉장히 격화되고 있다가 결국 인도랑 파키스탄으로 분리가 되고 맙니다. 자, 인도는 이제 힌두교가 바탕이고 다음 파키스탄은 이제 이슬람이 이제 바탕이다 보니까 종교적인 대립이 좀 있었어요. 근데 파키스탄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떨어져 나왔다고 해서 뭐 조그만 나라겠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면적만 해도 우리나라 한 8배 정도 되고요. 인구도 한 2억 4천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다음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남북이 분단됐는데 전쟁을 치러서 결국은 공산 정권이 들어서게 되죠. 통일을 시켜버립니다. 공산주의가. 뭐 우리도 막 파병되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공산 정권이 북베트남 이제 무력 통일을 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통일한 게 이제 공식적으로는 76년 7월 2일쯤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베트남은 한 76년 요때쯤 만들어졌고요. 다음에 필리핀은 46년 7월 4일에 독립을 했고 미얀마는 48년 1월에 인도네시아는 45년 8월 17일에 공식적으로 이제 독립을 했다라고 발표했는데 네덜란드가 무슨 말이야? 너희가 무슨 독립을 해서 또 전쟁을 겪었다가 결국 49년쯤에 다시 독립을 하게 되죠. 다음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이제 스웨즈 운하를 결국 국유화 시키게 되면서 다시 뺏어오게 됐고요. 영국으로부터. 그리고 아랍 민족주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공고하게 좀 나라를 발전시켜 갑니다. 다음 이라크 같은 경우는 이슬람 공화국이 수립이 됐는데 요때가 한 58년쯤 돼요. 7월 14일이어서 뭐 7월 14일 혁명이라고도 하는데 기존에 이제 왕국이 있었거든요. 그걸 붕괴시키고 이제 공화국이 요때 들어서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이슬람 공화국이라고 이라크 뭐 이렇게 부르지만 자기들 원래 명칭으로는 뭐 현재 언어로 하면 줌후리앗 알 이라크라고 합니다. 줌후리앗 알 이라크. 그게 이제 이라크 뭐 공화국 뭐 이런 뜻인가 봐요. 그다음에 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와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네 차례 아주 엄청난 중동 전쟁이 48년 이후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요게 발생하게 된 것도 이슬람의 건국 이 비하인드도 결국은 영국과 좀 관련이 있고요. 참 되게 안타깝게도 4차례 이제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막강한 미국의 지원을 입으면서 다 승리하게 되죠. 다음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1960년에 17개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되면서 아프리카의 해다 이렇게 부르고요. 다음 제3세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새롭게 독립을 한 신생 독립국들이 있죠. 얘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라는 걸 개최를 했고요. 반둥에서 이루어져서 반둥회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비동맹 중립주의를 선언해요. 우리는 어디에도 속하지 말자. 우린 제3세계야. 제3의 길을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비동맹 회의 이런 거 개최하게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나라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국제연합에서 오히려 다수파를 형성하게 되면서 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제3세계입니다. 하지만 자국 내에서는 빈곤이랑 내전 등 정치 사회가 굉장히 불안정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곳이 바로 제3세계이죠.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 시험 범위 끝입니다. 와, 드디어 끝!